그리고 요번 주 금요일 날까지, 내일 모레까지 저 리포트는 내시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절반쯤 발표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절반 발표하시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기말고사죠. 그쵸? 네, 전체 일정 확인할게요. 자, 우리가 그 소득 분배에 관한 정책들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소득 보전해주는 정책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분류했던 5가지, 4가지의 이렇게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작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Active Labor Market Policy라고 써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그래서 노동시장을 좀 잘 유연하게 만드는 부분들과 교육훈련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13장 제일 끝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지 재정과 관련된 거 자료를 가져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헤크만이 주로 이쪽에 많이 연구를 해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하는데 어렸을 때의 어떤 교육 훈련에 개입하는 거가 상당히 그 수익률이 좋다. 제가 목이 좀 이상한데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개입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논쟁되고 있는 무상보육, 한국에서의 무상보육도 그쪽에 맥락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교육의 기회를 형평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의 경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빈곤층 유아에게 이제 그 학습 능력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지만 어렸을 때 학습 능력이라는 게 무슨 미분방정식 풀고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죠. 뭐 하는 거냐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떤 사회 활동을 하는 거를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스킬 자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스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과 직업 훈련 부분을 이제 또 잘 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가 교육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교육 훈련 어떤 정규 교육 이외의 교육 훈련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대학교 교육까지는 대학원 교육까지는 어떤 그 틀을 다 마련을 해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뭔가 어떻게 하냐면 다 그냥 그 길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중간에 어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도 그냥 바로 가야 되는 거로 다 모두들 인식하고 내가 대학 안 간다 그러면 너 왜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에요. 근데 그 다른 나라 선진국들을 보면 상당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대학 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대학생들 보면 굉장히 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냥 지금 학번은 뭐 90년생, 지금 학년은 뭐 91년생 뭐 이렇게 거의 그냥 그 두 개가 겹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교육 훈련을 받는 부분은 이런 정규 교육 쪽으로 다시 안 들어와요. 그냥 동네 학원 다니고 뭐 이런 식의 거가 되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교육에서 평생교육 부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취업을 위해서 훈련받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한 거로 저는 보여요.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그리고 불행히도 사회가 굉장히 빨리 바뀌어요. 그리고 전에 우리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슬라이드 준비한 것 중에도 하나 써 있는데 뭐냐면 여러 가지 그 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뭐 세계화, 뭐 숙련 편향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언급은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술이나 인적 자본이나 이런 거에 수명이 굉장히 짧아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번 정규교육 딱 받으면 평생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만약에 그냥 농경사회다 그러면 농사 질 줄만 알면 평생 먹고 사는 거였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 교육을 받아서 뭔가 전문가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평생 정년퇴직하고 죽을 때까지 그걸로 살면 살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짧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걸 못하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는
그 기술이 옛날 기술이 되고 그렇게 가치가 떨어지니까 임금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퇴직을 빨리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50세 좀 넘어가면 퇴직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교육 훈련을 받고 다시 재취업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창업하는 거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 때에 창업하는 경우에 저기 치킨집 하다 망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게 건전한 의미의 창업이 아니고 그때는 차라리 뭔가 지금 필요한 기술들,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리키든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대기업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뭔가 이렇게 컨설팅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중소기업에 자기가 쓰던 기술을 가져가서 쓸 수 있다든가 뭐 그걸 약간 좀 더 업데이트 해준다든가 그런 식이 저는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는 저 100세 시대가 되기 때문에 취업을 또 한 번 해야 될 거고 그때 그 이런 교육 훈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얘기하면서 너무 자기네 부처 이기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돈 가진 거는 고용부고 자원을 가진 건 교육부인데 둘이 얘기 안 해요. 둘이 뭐 그러면 고용부 돈을 가지고 저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교육훈련 많이 시키고 싶다 그러는데 돈 잘 안 흘러가게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 간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직업훈련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미국 데이터를 써서 해크만이 봤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데이터 쓰면 더 안 좋은 걸로 나올 것 같아요. 제 추측은. 그러니까 굉장히 낭비되는 경우 많아요. 무슨 그냥 학원 같은 데에 고용부 인증받아서 프로그램 하는데 사람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그냥 왜냐하면 돈은 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다음에 슬라이드 두 개는 뭐 그냥 간단히 이야기 요거 슬라이드만 얘기하고 정규적으로 하는 거는 끝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 모든 정부의 조세제도, 사회복지제도들은 우리가 분석하는 틀에 집어넣으면 결국 뭘 바꾸는 거냐면 예산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선에 기울기를 바꾸는 거죠. 그냥 정부가 없었다면 그냥 내가 세금 안 내고 있었을 텐데 정부가 있어서 세금도 내고 정부가 있어서 나한테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 그 세금도 저기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형적인 그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 한계세율을 추정을 미국 사람이 해보니까 돈이 얼마 못 벌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로 벌면 그 실제로 정부가 돈을 하나 1달러씩 더 벌 때마다 오히려 40% 보조금을 준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40이라는 얘기.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다가 왜냐하면 EITC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EITC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점감하죠. 그러고서는 이쪽에 보조금이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보조금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수준으로 나가니까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보조금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세금도 안 내서 좀 이 세율이 낮아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세금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또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나중에 부분은 실제로는 여기가 한계세율 부분이네요. 그래서 한계세율 30몇 프로, 40몇 프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가 돼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이거를 다 이렇게 계산하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략적으로 이쪽 부분은 인지하고 있겠죠. 자기가 일해서 더 벌어봐야 다 거의 뺏긴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특히 완전 보충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 제가 그 자료를 좀 늦게 올려놨어요. 근데 자료는 올려놓긴 올려놨으니까 혹시 나중에 프린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바깥에 일하면서 이렇게 자료들 좀 정리해서 이렇게 뭐 공청회나 토론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발표하고 그러는 것들을 가끔 해요. 근데 제가 만든 요 자료는
저기 오탈자가 하나가 갑자기 있는데 뭐냐면 제가 조세 쪽하고 같이 봤던 거예요. 같이 봤다가 그다음에 제가 오늘 수업은 002니까 조세 쪽은 쫙 빼고 그다음에 재정만 올려놨는데 조세자를 다 뺐는데 여기 보니까 조세 및 재정정책이었는데 밑자가 남아있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 저기를 뺐는데 맨 처음에 제목을 제대로 못 봤네요. 그래서 오탈자가 그것 때문에 오탈자가 났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뭔지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거가 어떤 학술적으로 굉장히 좀 논문 출간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분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거냐면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잘라봐서 이렇게 잘라보고 저렇게 잘라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과연 복지 재정을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좀 그래도 굉장히 정책적인 함의가 높은 간단한 그래프들을 많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렸는데 그걸 보시면 일단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분석을 한 거예요. 추이 분석이라 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어떻게 과거부터 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복지 정책이 바뀌어 왔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그래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뭐 어떤 나라를 따라갈까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실제로 모형 자체는 맨 처음에 뭐 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본 굉장히 많이 카피에다가 썼고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실제로는 독일 쪽을 많이 카피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쪽 요소가 좀 들어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교류가 많아서 미국 제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오면서 유럽을 또 갑자기 많이 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벤치마크 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복지나 이런 쪽 이야기하고 뭔가 좀 참여하는 거, 시장보다는 조금 더 어떤 사회 내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더 많은 거 아니냐, 미국보다는.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좀 유럽 쪽 보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유럽 이야기 많이 해요. 스웨덴, 뭐 독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국제 비교를 좀 해보는 거.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그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한 국가가 2만 불, 뭐 3만 불 수준이 되고 나면 재정 지출을 보면 나라별로 복지를 빼고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복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좀 특이하게 경제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크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 우리나라의 경제에 속해 있는 지출 중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복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농어촌 쪽에 지원하는 거 꽤 많은데 우리가 분류하기는 경제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복지 정도, 복지의 혜택. 중소기업도 당연히 경제로 분류가 돼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보조금처럼 줘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어차피 재정정책, 선진국에 있어서의 재정정책의 차이는 결국은 복지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떻게 재원 조달하냐가 실제로 그냥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정책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내용은 거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지 재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재정정책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어떤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악화된 거, 세계화, 정보화. 제가 세계화 이야기 좀 하면서 그때 조금 얘기했던 거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계화라는 게 시장이 넓어져서 기업들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누가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수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부한테 쏠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사람한테 혜택이 되는. 인터넷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터넷도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한 사람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높아진 매체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튼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인적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이런 추세의 변화는 결국 뭐냐 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특히 어느 쪽에 많아졌냐 하면 복지 쪽, 그 다음에 교육훈련 이런 쪽에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서 재정의 규모는 어떻게 돼야 되고 구성은 어떻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돈을 조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들어와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의 수준하고 구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추이 분석하고 국제 비교 분석해가지고 하는데 국제 비교를 할 때는 국가별로 좀 유형화를 하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유형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학자 중에 에스핑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서 제가 다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재미있는 분류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땐 조금 더 분류를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구 국가들이 있고요. 거기가 사회민주주의 국가 형태죠. 사민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유럽 대륙에 있는 독일하고 프랑스 이런 쪽은 노조가 좀 강했어요. 그리고 그쪽 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노동자 쪽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쪽을 우리가 이제 그 뭐 조합주의라고 불러요. 조합주의, 대륙 조합주의 국가들이 있고 영미식 형태가 있고 상당히 시장 쪽에 많이 의존하는 그래서 그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에스핑 앤더슨 분류에는 없지만 요즘 봐서는 남유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유럽들 따로 있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람은 그 아시아 국가들도 따로 유형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형태인데 그러니까 뭐 아주 긍정적으로 그 저 아시아 국가들 평가하는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 상당히 그 뭐 이제 선진국 쪽으로 가까이 가면서 결국은 복지를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미국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그 복지제도의 효과성은 높고 복지에 쓰는 돈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 모형이라고 따로 만드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좀 한번 유형화를 해서 좀 논의를 하고 그래서 재정 지출하는 규모, 구성, 재원 조달 형태 그리고 또는 뭘 볼 거냐 하면 이게 실제로 그 복지제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성과라고 보기보다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렇게 지향하고 싶은 것들이 뭐냐 하면 좀 많이 고용돼 있고 사람들 그러니까 뭐 고용률, 성장률, 경제 위기를 얼마나 안 겪었나 뭐 이런 것들하고 과연 이런 복지 지출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나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보면서 복지 정책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단은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게 뭐냐 하면 정부의 규모 자체는 여전히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고요. 그 다음에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사회보장 기여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우리 많이 얘기한 고용보험 요것들을 합치면 한 27, 8 요 정도 돼요. 근데 그거랑 대응되는 OECD 평균이 얼마쯤 되냐 하면 26, 그 다음에 34.8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부담률에서는 한 5%, 6% 정도, 포인트 정도 낮고요. 세금을 그 정도 아마 더 걷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는 한 8 내지 9% 포인트 정도 더 만약 OECD 평균하고 한다면 그 정도 차이인데 이 차이가 실제로는 무슨 차이냐면 복지 지출의 차이예요. 8, 9% 포인트가 실제로 재정 규모의 차이이고 동시에 복지 지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요만큼 작은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뭐 5% 포인트, 8% 포인트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거 뭐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돈으로 하면 저게 한 60조, 그렇죠? 이건 한 90조 뭐 이 정도 되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60조, 90조를 과연 우리가 더 걷어서 더 쓸 준비가 돼 있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좀
봐보는 거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세금도 안 걷고 뭐 보험료 안 올리고 복지를 더 많이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는 안 되는 걸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저 비과세 감면 줄이고 저 세원 양성화 해가지고 뭐 누구 탈세한 거 잡아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세수가 더 들어오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뭐 우리가 저 사회보장 지출을 8%포인트 늘리는 데에 얼만큼 0.5도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분석을 좀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뭘 볼 거냐 하면 추이를 먼저 볼 거예요. 그래서 추이를 봐서 우리나라 정부별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재정 지출에 있어서 주요한 4개의 분야예요. 복지 쪽, 경제 쪽, 교육 쪽, 국방 쪽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요게 총 지출에서 각각의 분야가 한 얼마쯤 차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렇게 좀 그래도 길게 70년대부터 쭉 봐보면 굉장히 재밌는 패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출발할 때 보면 복지 쪽은 상당히 작았어요. 70년대 얘기하면 거의 뭐 별로 없었던 부분이죠. 그리고서는 80년대 초에 한번 굉장히 많이 올려요. 누구 때죠?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뭐 군부 정권 그런데 이제 자기네 정권을 합리화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의 지출은 늘렸어요. 전체적으로는 좀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늘렸다가 좀 이후에 그대로 좀 있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90년대 조금 전에 실제로는 누구냐 하면 노태우 정부 때 또 많이 늘렸다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복지 쪽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부 성향들을 보면 정부 성향이 있어요. 지금은 이게 저 지출 쪽 보고 있는데 요거랑 대응해서 제가 요 보고서를 쓸 때 조세 수입 쪽도 똑같이 봐요. 그러면 정말로 성향이 딱 드러나요. 제일 시장 지향적인 정부가 누구냐 하면 김영삼 정부예요. 그래서 세금도 좀 많이 줄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이명박 정부가 그런 성격을 가져요. 네.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에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생각보다 굉장히 전에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조세 쪽도 뭐 법인세 올린 유일한 정부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때도 잠깐 올렸다 내리긴 했는데 실제로 올려놓은 정부는 노태우 정부예요. 그때 그러면서 좀 뭐 그런 이야기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나 요때 들어와서 좀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는 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늘리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이명박 정부 때는 복지 지출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증가율 자체는 좀 떨궈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변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별로 보면 딱 그런 정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요.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국방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남북 대치 상황도 굉장히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많이 쓰다가 그 부분이 이제 줄어서 요 4대 분야 중에는 제일 작은 부분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분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그대로 쭉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지방교육 교부금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재정을 마련을 하죠. 그러니까 내국세의 20.27%로 돼 있으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금 더 거치면 그거에 그대로 비례적으로 교육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변화 안 하고 이렇게 쭉 가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물론 중간에 그 교부율을 올린 경우들도 있지만 뭐 경기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 부분은 좀 많이 올라갔다가 또 중간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떨어진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연히
복지 부분이 이미 정부 지출 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부분으로 증가돼 있고요. 근데 한 3분의 1 넘게 가 있고요. 근데 유럽 국가 보면 이게 50% 넘어요. 정부 지출 중에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60% 가까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더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맞을 거고, 저도 뭐 얘기하면 복지 지출 느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느 속도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쓸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 그래프는 보면 이렇게 분야별로 국제 비교를 좀 해놓는다고 해놓은 건데, 이게 이게 그 통계마다 좀 다르게 분류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OECD에 그대로 비교를 하려고 OECD에 있는 일반 정부 재정 지출을 그대로 놨는데, 보면 경제 업무가 우리가 빨간 게 우리나라고요. 아니 파란 게 우리나라고요. 빨간 게 OECD 평균인데, 우리가 많은 걸로 보이는 게 경제 업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건 의료 쪽은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저 사회보호, 복지 쪽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비교를 해봐도 이 방향성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복지 느리고 경제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나 관련된 재정 쪽에 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다 동의해요. 그러면 과연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 복지 쪽은 그래도 계속 열심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OECD 평균에 비하면 지금 요 분류에서는 상당히 작게 나와 있는데 2008년, 9년. 근데 뭐 최근 숫자를 보면 OECD 평균의 한 절반쯤 돼요. 절반. 절반쯤 돼서 그거를 어떻게 늘릴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얼핏 처음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국가 유형을 분류해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뭐 의미가 있어요. 이 복지제도는. 그리고 복지제도에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 뭐냐 하면, 인간이 복지제도를 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인간 역사에서. 실제로 따져보면 한 100년, 뭐 150년밖에 안 된 제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딱 맞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냥 그대로 옛날에는 카피하면 됐는데, 카피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창의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형을 나눠보면 4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보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남유럽,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아시아형, 뭐 이렇게도 붙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을 이제 저 학자들이 생각을 하냐면, 공업 산업혁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공업을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막 했는데,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뭐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업이라는 게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공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고용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탈공업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이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국가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국가도 그렇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근로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진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고 막 공장 가서 일하고 막 그랬는데, 생산성에서 자동화되고 뭐 이러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해고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응해서 고용을 늘리면서 이렇게 굉장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든 거가 바로 복지제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인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사회학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맞는 시각이라고. 그래서 탈공업화에 따라서 이거를, 고용저하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보면, 자유주의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장에 맡긴 거다. 그냥 시장에 맡겨서 시장에서 막 움직이면 새로운 산업,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고용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막 생겨난다. 지금 인터넷이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인터넷 관련해서 무슨 앱을 개발하고 뭐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무슨 스마트폰 뭐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런데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다. 전에는 무슨 이렇게 해서 옷 만들고 뭐 이러다가 이제는 그렇게 가는 거고,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고용을 근본적으로 확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못 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셔널 미니멈을 만들자. 그래서 실업수당 주고,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치면 기초생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그냥 내셔널 미니멈에서 잡아주자 이런 형태로 접근했던 게 결국 영미형이에요.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뭐 이런 쪽이 아마 이런 형태로 갔고, 우리나라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제도를 많이 카피하면서 결국 이런 형태의 경제사회 제도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그거하고 반해서 그 유럽 대륙 국가들을 보면 그쪽은 상당히 그 노동자들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컸던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탈공업화가 일어나면서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좀 자족하려는 움직임들을 하면서 뭘 한 거냐 하면 보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금, 그 다음에 뭐 산재보험, 실업보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소득 보장을 좀 해보자는 접근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보수 조합형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겠지만 그 복지 지출 구성에서 보면 연금 쪽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그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사회 민주주의형은 우리가 그냥 얘기하면 북구국가예요. 북구국가 형태들이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뭐 이런 데인데, 이 나라들은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근데 뒤에서 그래프에서 보겠지만 사회 서비스가 이제 교육, 의료, 돌봄, 뭐 주택 중에 조금 뭐 이런 정도인데, 결국 가치제 뭐 이런 건데, 사회 서비스를 할 때의 장점이 뭐냐 하면 전에 한번 이미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회 서비스의 장점이 뭐냐 하면 그런 식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면 여성의 실제로는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고용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어요.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회 서비스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거가 그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고용률 70%예요. 박근혜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하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거고, 고용률을 높이려면 뭐 일가정이 양립되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돌봄 서비스를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러한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게 3인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 북구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높고요.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이런 사회 서비스라는 거를 통해서 양방향의 사회 서비스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유로워져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사회 서비스 자체가 일자리가 또 돼요. 돌봄 뭐 이런 거 하는 거에서 그런 형태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남유럽들은 보면 옛날에는 뭐 이쪽에 보수 조합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 보니까 굉장히 둘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아마 이렇게 쓰고, 보통 이렇게 약자 쓸 때 뭐 피그 국가 뭐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요. 이 나라들은. 왜냐하면 포르투갈, 이태리, 아이슬란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 S. 그래서 피그스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그 국가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단어도 좀 뭐 다른 저기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보면 남유럽형 국가들이고, 보면 뒤에서 제가 그래프를 좀 보여주겠지만 굉장히 연금이 커요. 굉장히 연금이 크고, 그리고 이 남유럽 국가들이 이 북구나 요 대륙에 있던 국가들보다 조금 못 살았었어요. 그러다 이제 따라잡아요. 그리고 EU라는 게 만들어지고 EU에 통합이 되면서 그 환율 쪽의 위험들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쪽에 독일이나 무슨 이런 쪽에 있던 돈들이 남유럽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금융들이 흘러가면서 이쪽의 성장률은 좀 빨라지고, 그리고 너무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의미에서 뭐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 보면 항상 오버슈팅이 있죠. 뭔가 자극이 되면 실제로 딱 어디 가서 균형 가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그게 조정되는 과정이 지금 유로존 사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근데 연금 중심인데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훼손된 형태예요.
연금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회복지 제도에 비해서 연금이 훨씬 더 경직성이 커요. 왜냐하면 주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직성이 굉장히 커서 이게 잘못됐을 때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빠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을 4개로 나눠 가지고 요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유주의는 복지 쪽에 쓰는 돈 자체가 작아요. 그리고 보수조합형이나 사회민주주의형이나 남유럽형은 실제로 그쪽에 쓰는 돈 자체는 비슷해요. 남유럽이 조금 아직은 작아요. 근데 좀 빨리 따라잡았고. 근데 뭐냐면 보수조합하고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복지 규모는 비슷한데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눈에 띄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래프들을 좀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가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총지출 규모에서 보면 제일 많은 게 사회민주주의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수조합형이죠. 사민주의 보수조합형. 얘네들이 보면 전체 사람들 평균적으로 내는 게 50%가 넘는다는 얘기는 돈을 친구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뭐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50만 원 넘게를 다 세금이나 저 보험료로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유주의형이 그게 40몇 %쯤 되고요. 우리나라가 요렇게 분류를 했을 때는 30%쯤 돼요. 이미 30%쯤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내는 거, 무슨 보험료 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지금 한 3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 차이가 요렇게 떨어져 있는 요 차이가 실제로 어디냐면 전부 다 사회보호라는 부분, 복지 쪽의 지출의 차이예요. 제가 아까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선진국에 가면 전체 규모나 뭐 이거에서 결국 차이는 사회복지를 얼마나 크게 하고 있냐의 차이예요. 국가별로.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그대로 여기에 사회보호 쪽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거를 쭉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미국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규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재원 조달하는 측면, 그 다음에 지출하는 측면들을 볼 텐데, 재원 조달하는 측면을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보고 있냐 하면, 데이터는 OECD에 가입을 하면 굉장히 장점이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비교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가 그 OECD의 그 소셜 익스펜디처 데이터예요. OECD 국가에서 하고 있는 소셜 익스펜디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보시면 5년 단위로다가 쭉 해놨어요.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쭉 보고 있고, 어떤 거가 있냐 하면 사회 복지 지출, 소셜 익스펜디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익스펜디처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총 지출이겠죠. 그러면 총 지출 합친 거하고 총 수입하고 같을 거예요. 총 수입이 뭐가 있냐 하면 조세가 있고 텍스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는 other ta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가 있고 다른 revenue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보험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텍스라고 제가 써봅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요거에 더해서 지금 뭘 더하면 되냐면 재정 적자를 더하면 돼요. 데피시트를 더하면, 그러면 얘는 그냥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지출 부분이 있고 수입 부분, 그 다음에 적자 부분, 이렇게 합치면 이거는 항상 항등식으로 성립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 적자 부분을 여기다 제가 더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그냥 델타를 시기별로 80년 거, 85년 거 이렇게 차이를 구해가지고 그냥 디퍼런스 구하면 각각이 같으니까 밑에서 위로 빼도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5년 단위로 만약에 요거를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냐 하면 사회복지 지출을
뭘로다가 조달을 했는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5년 단위로 어떻게 조달을 했는가를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5년 단위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있는 대로 전체를 한번 다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어떻게 사회복지 지출, 다른 지출, 조세 수입, 다른 수입,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재정적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이렇게 나라별로 쭉 해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 거 보면 사회복지 지출을 지난 25년 정도 동안에 숫자가 6. 몇 %, 6점 얼마 늘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 GDP 대비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뭐 1200조 이렇게 되니까 한 70조, 80조 정도를 늘린 거예요. 그 사이에. 복지 쪽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늘려가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늘려가고 있고 다른 지출도 그 정도와 비슷하게 늘렸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조달을 했냐 하면 세금 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래프를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세금 가지고 한 3.8% 다른 사회복지 지출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보험료 가지고 우리 국민연금 내죠. 건강보험료 내죠. 그 부분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6점 얼마 들어왔고 다른 수입이 뭐 한 2% 있고 그다음에 재정적자를 늘린 부분도 4%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재정적자를 상당히 그 사이에 많이 늘렸어요. 옛날에 굉장히 건전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재정적자를 늘린 상태에서 이렇게 조달을 했어요. 그리고 늘려온 거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지출을 한 7%포인트 늘렸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향후 한 20년 동안 또 이만큼 정도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늘려야 돼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지출이 아직 작은 편이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 그러면 과연 이거를 그 조달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 사회복지 아닌 지출들은 아마 이제는 더 이상 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추측에는. 그러면 결국은 요 부분을 만약에 OECD 평균으로 따라잡으려면 요게 한 10%포인트 정도 더 늘려야 돼요. 계산을 다 해보면. 그래서 그러면 그거하고 그걸 어떻게 조달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향후 20년 정도 시계를 가지고 보면 또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숫자들 조금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보면 제일 먼저 북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형이 북구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우리 복지제도 나누고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뭐냐면 사회보험 우리 70년대 80년대 했고 그 다음에 공적 부조 2000년대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시작을 해서 2000년에 이제 제도를 완전히 셋업을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논쟁하고 있는 게 결국 사회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 북구예요. 그러니까 자꾸 북구를 보고 싶은 거죠. 스웨덴, 핀란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스웨덴, 핀란드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난 30년 동안 복지 쪽에 11%포인트를 늘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그리고 다른 지출은 한 4.5 정도밖에 안 늘렸어요. 그러니까 훨씬 다른 쪽에 늘릴 건 별로 없는 거예요. 복지 쪽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복지 쪽을 늘렸고 그걸 어떻게 조달했는가 보면 세금 가지고 하고 보험료 가지고 하고 다른 거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재정 적자도 꽤 많이 있었어요. 얘네는. 그리고 우리가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데 굉장히 뭐 좋은 걸로 뭐든지 다 뭔가 이렇게 완전히 꿈에 그린 국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얘네들이 90년대 초반에 위기를 겪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처럼. 외환위기보다 아마 강도가 조금 약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무지무지 심각한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아주 크게 재정개혁을 하고 여러 가지 산업 구조조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 파란색에 빨갛게 박스한 게 사회보장 쪽의 지출인데 90년대 후반을 가면 얘네가 실제로 사회보장을 줄여요.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만큼 되냐 하면 6.5네요. 6.4.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 숫자로 얘기하면 복지 지출을 70조, 80조를 줄인 거예요. 복지 지출을 뭐 우리가 얘기할 때 못 줄인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줄인 거예요. 그리고 줄이는 게 가능했던 게 많이 얘기하는 게 얘네들이 정말로 그 금융위기 심각하게 겪어요. 그리고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이쪽 복지제도를 굉장히 축소하는 개혁을 이때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고서는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뭐 밖에 토론 같은 거 하고 정책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복지 지출의 수준이 높냐 낮느냐가 실제로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 지출이 자기 몸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고 실제로 몸에 안 맞으면 그걸 정말 조절할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면 핀란드 뭐 실제로 스웨덴, 노르웨이 다 비슷한 정도로 해요. 이쪽에 줄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도 그 90년대 초반에 많이 느리지만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에는 복지 쪽 별로 안 늘려요. 그리고 뭐 이 독일은 보수 조합형인데 굉장히 사회보험 중심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이때 하르트 개혁이라는 걸 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그 슈레더 총리 있을 때 하는데 제가 이미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쪽으로 가는 개혁을 해요. 그래서 미니잡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비정규직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실업보험 굉장히 낮추고 그러면서 보험 이쪽에 사회복지 쪽을 거의 안 늘리죠. 근데 성장률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 이후에 고용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아마 시장적인 개혁이라는 부분들이 작동하기는 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해석하는 거는 독일의 사례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 유로존 사태 이후에 잘 버티고 있는 오히려 굉장히 오히려 도와줄까 말까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국가로 되어 있죠.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복지제도가 굉장히 축소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내 거 혜택을 뺏어다가 왜 그리스를 도와주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도 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프랑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못해요. 경제가. 최근에 보면 경제 그 성과가 안 좋은 국가가 프랑스인데 프랑스의 경우에 그 80년대 초반, 90년대 초반 복지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 개혁하는 듯 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꽤 많이 늘려서 굉장히 그 사이에 복지를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만큼 높였죠. 그리고 그를 조달한 거를 보면 핀란드하고 저 프랑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밑에 빨간 바가 훨씬 큰 걸 볼 수 있어요. 빨간 게 뭐냐면 재정 적자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면서 복지를 느린 부분이 프랑스가 훨씬 더 강하게 그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파이낸싱 하고 있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경우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늘려서 많이 늘여나 있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 부분 상당히 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태리의 경우도 좀 꽤 많이 늘여나 있고요. 스케일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늘린 국가고 그리고 미국의 경우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의 거를 쭉 합치면 그래도 많이 늘렸어요. 5.7인가 그렇게 늘렸으니까. 근데 재정 적자가 상당히 크게 늘어나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이제 그 미국 적자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무역 적자도 크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도 커가지고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재정 적자를 크게 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출들 하고 뭐 오히려 세금도 들 걷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힘을 보면 그 이유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뭘 가지고 거래를 하냐 하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도 뭘 원하냐 하면 달러 갖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뭘 또 자산으로도 뭘 원하냐면 미국 국채 갖고 있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미국에서 미국 조폐청에서 달러를 프린트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꺼이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돈을 가져가려면 뭘 해야 돼요? 물건을 주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무역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돈 수입 다른 것들이 쭉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재정 적자도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나라한테 공짜로 다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국채가 쌓여 있기는 하지만 미국
국채가 중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저 국민연금에서 미국 국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적자를 내도 그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 경제의 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가 갖는 어떤 프리미엄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축통화를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죠. 유로화로 한다, 아니면 유엔화로 좀 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 거 정리를 해놨는데 캐나다도 상당히 늘렸고요. 그리고 캐나다도 한번 개혁을 강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 재정개혁했던 사례가 있고 캐나다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재밌는 나라 같아요. 미국 바로 위에 있지만 미국하고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한번 실제로 가보면 좀 더 유럽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시장이 아닌 쪽도 많이 강조를 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재원 조달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어찌됐든 보면 적자 많이 내고 이렇게 크게 늘리고 그런 국가들이 보이고 남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보이고 중간에 개혁을 했던 부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구 국가의 경우에 캐나다의 경우 그 다음에 독일의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지 지출 구성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연금 쪽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부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부분, 그 다음에 건강보험 부분, 그 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분 이렇게 5개로다가 OECD에서 분류를 해서 데이터를 해놔요. 그래서 해보면 제일 먼저 연금 부분 이게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90년대, 2009년 이렇게 해놨고요. 그 사이에 걸 보면 연금 부분이 거의 뭐 유사하게 조금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나오지만 전체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적 부조도 그래도 꽤 커요. 제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13%, 14% 이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의료, 뭐 주택 이런 쪽에 사회 서비스 형태로 주는 것들이 이미 많이 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OECD 평균으로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그래서 이미 녹색이 상당히 많은 큰 부분으로 돼 있고요. 건강보험이 지금 이쪽 왼쪽 편에 42%돼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6.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도 좀 균형이 있는 구성으로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동아시아 모형의 어떤 사회복지 쪽 지출 구조가 이런 형태로 등장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일 먼저 비교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핀란드 부분인데 핀란드 부분에서 보면 연금이 좀 더 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연금도 커질 거예요. 향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직 성숙 단계가 완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으로 2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배 되면 지금 여기서 이쪽 금방 따라잡겠죠. 그래서 이쪽이 넓고요. 그 다음에 공적 부조가 여전히 우리보다 더 넓은 구조로 돼 있고 그리고 이쪽 사회 서비스가 상당히 큰 거예요. 실제로 이 녹색 부분이.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거지만 밑에서 보고 있는 독일의 경우 그렇죠? 아니면 프랑스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녹색이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더 사회 서비스 쪽에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구 쪽이 사회 서비스 쪽이 많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런 쪽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해서 지출 자체는 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이렇게 뭔가 균형 잡힌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랑 아마 건강 쓰는 거는 비슷할 텐데 실제로 복지 지출이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보수 조합형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연금 중심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쪽이 북구보다 더 커요. 그렇죠? 더 크고 공적 부조가 작고요. 연금으로 아예 공적 부조 대상자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하고 독일을 비교하면 여기 3인주의 형태는 좀 더 사회 서비스 중심이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공적 부조가 이쪽에 북부가 좀 더 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독일하고 유사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보수조합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이태리를 보면 맨 처음에 연금 부분이 제일 크게 갔던 데가 뭐 40몇 프로 이제 조금 그런 거예요. 대륙 보수주의. 근데 여기는 50%가 넘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나치게 연금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럽의 경우에. 그리고 연금을 자꾸자꾸 만들었대요. 얘네들이. 새롭게 막 만들고 뭐 이래서 연금 종류가 30몇 개래요. 우리나라 연금 종류가 뭐 크게 따지면 4개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국민연금 있고 뭐 그다음에 공무원, 군인, 뭐 사학연금 뭐 이렇게 정도밖에 없는 건데 기초연금. 근데 기초연금은 연금이 아닌 걸 연금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아무튼 모르면 4-5개인데 거기는 30몇 개가 있대요. 뭐 직역별로 따로 만들고 뭐 선거하다가 뭐 어디 가서 공약하면서 뭐 이쪽 직군에 뭐 연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치고 표 받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연금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경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못 되니까 결국은 재정 나빠지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태리도 연금이 상당히 큰 걸 볼 수 있어요. 시장적인 미국 제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연금 쪽 부분 있고요.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작아요. 사회 서비스라고 부르는 부분이 굉장히 작고 물론 이 파이 자체가 이쪽에 있는 뭐 저 북부나 이런 데보다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좀 훨씬 일단은 작은 상태에서 그 공적 부조나 사회 서비스를 적게 하는 시장적인 그러한 제도를 갖고 있고 사회보험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캐나다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미국하고 달라요. 오히려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 하면 북부 쪽에 가 있죠. 다만 사회 서비스가 여전히 좀 작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과연 어느 쪽을 보고 갈 거냐 뭐 얘기를 하면 결국은 핀란드하고 독일 어딘가 중간쯤 어딘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 뭐 어디 뭐 이렇게 배치마크 할 건가 그러면 등장하는 나라가 2나라예요. 핀란드 아니면 독일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가 사이즈로 보면 우리가 독일하고 비슷해요. 우리 핀란드 뭐 저 스웨덴 이런 데는 500만, 700만 이런 데예요. 우리는 5천만이죠. 뭐 통일되면 7천만이고 해외 동포 포함하면 뭐 8천만, 9천만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독일 사이즈예요.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큰 나라의 경우에는 공적 부조나 사회 서비스를 아주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세 부담률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그쪽에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작은 부분이 어디냐 하면 보험이에요. 왜냐하면 보험은 내면 자기한테 온다라는 연결이 훨씬 강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저 사학연금하고 생각하면 당연히 사학연금은 내가 내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가 세금 내면 뺏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세 저항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많이 제도를 몰고 가냐 하면 보험 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얘네 두 그래프 딱 섞어놓고서는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그래서 사회 서비스는 여전히 조금씩 늘려가면서 요 수준에 맞추고 그다음에 연금은 자동으로 늘 거예요. 성숙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건강보험 제대로 잘 유지하고 그리고 공적 부조는 지금 있는 수준에서 이제 조금 좀 사각지대 좀 없애는 형태로 왜냐하면 계속 파이는 늘려갈 테니까 그래서 우리 파이를 계속 늘려가고 뭐 사회 서비스 쪽 조금 더 강조하고 연금 쪽은 자동으로 자기가 늘어날 거고 그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파이 그래프는 복지 지출을
그냥 100으로 놨을 때 각각 구성이니까 좀 뭐 눈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그냥 GDP 대비해서 그냥 막대바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그러면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 지출을 저쪽에 그 북구 국가들이나 요 대륙 국가들 보면 30% 내외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OECD 평균이 21, 22 요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는 많이 쓰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10 조금 넘어갔어요. 최근 숫자가 10점 뭐 얼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러면 북구나 독일까지 가려면 3배를 써야 돼요. 지금에. 그리고 만약 OECD 평균으로 간다 그래도 지금 수준의 2배 정도 해야 되죠. 그래서 2배 정도 써야 되고 구성을 보면 아까 그 얘기한 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덴마크, 핀란드 이런 데 보면 여기 녹색 부분이 GDP 대비해서 그냥 그 숫자로 했을 때에도 굉장히 커요. 4.7, 6.9. 그러니까 이게 사회 서비스 부분이에요. 그리고 연금이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고요. 유럽 대륙에 있는 보수 조합주의의 경우에는 연금이 북구보다 커요. 그렇죠? 그리고 사회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작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태리, 그리스의 경우에 연금이 이렇게 GDP 대비 했을 때에도 커요. 굉장히 크죠. 너무 지나치게 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향후에 한 뭐 20년쯤 뒤에 한 20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구성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국가 채무 뭐 이런 거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요. 제가 그래프 한두 개만 더 재밌게 보이는 것들 얘기하고 정책 발전 방향은 얘기 안 할게요. 그거는 친구들이 판단하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프들은 조금 더 뭐 재밌게 그린 거 여태까지는 변수 하나만 봤던 거예요. 이제 변수를 2개씩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가 보는데 이제 요 가로축에다가는 여기 있는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 분 그러니까 GDP 대비한 거에 그냥 퍼센티지 포인트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국가 채무가 늘었나 줄었나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각 나라별로 5년 단위로 관찰점들을 쭉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캐터 플롯 나오죠. 3포도를 그려놨는데 그래놓고 0에다가 이렇게 자르면 4사분면이 나와요. 그러면 1사분면은 뭐냐 하면 복지 지출을 늘리고 국가 채무도 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건전성이 좀 나빠진 데가 1사분면. 2사분면은 복지 지출은 줄였는데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 나라. 없어요. 2사분면. 점이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친구들 무슨 중학교 때 명제 이렇게 뒤집으면은 그 뭐 이렇게 되면 뭐 그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대우 명제는 참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어떤 국가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건 복지 때문이다. 그 명제 맞는 명제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2사분면에 점이 없다는 그 명제가 나오는 거고요. 세 번째 3, 4분면에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복지 지출을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사례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핀란드 90년대 후반. 그리고 여러 점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 점들이 누구냐 하면 북구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있는 데가 칠레도 있고요. 뭐 캐나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재정개혁, 복지개혁한 사례들이고요. 4, 4분면은 복지 지출을 늘렸는데 재정 건전성을 안 훼손시키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점들이 어디냐 하면 여기 있는 점들이 제가 생각할 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좀 유지하면서 복지 쪽을 우리나라는 어차피 복지 쪽을 늘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재정 건전성 훼손하면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쪽에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복지 지출을 또 나라별로 자르는데 9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아까 사회복지 지출이 돼 있는 거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 사이에 늘린 국가 여기가 그룹 3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줄인 국가 그러니까 이게 파란 게 95년이고 빨간 게 2007년이에요. 그리고 비슷한 국가 이건 제가 뭐라고 이렇게 분류한 거 아니라 그냥 숫자 보면 나오겠죠. 느린데 줄인데 뭐 그건 비슷한데. 그래서 그걸 세 개를 그룹별로 나눠 놓고 보면 감소시킨 국가들이 어디냐 하면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그러니까 북구 국가하고 재정개혁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아래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재정개혁했던 나라. 그리고
이 국가들이 실제로 어떤 국가냐면 최근에 유로존 사태에서 잘 버티고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국가고. 그다음에 비슷비슷한 국가들이 어디냐 하면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벨기에, 스페인 뭐 이런 국가들이 좀 이쪽에 있고요. 늘렸던 국가들이 있어요. 늘렸던 국가가 어디냐면 대표적으로 많이 늘린 국가들이 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OECD 요 2007년 평균이 20점 몇 프로니까 평균 아래쪽에 있다가 평균보다 더 높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상당히 좀 낮았지만 굉장히 빨리 증가시킨 거고.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훼손시키면서 늘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성장률 요거는 그대로 좀 빼고 요거 그래프 하나만 더 얘기하고 그냥 마칩시다. 친구들이 판단할 거는 판단하고. 성장하고 복지 지출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꽤 많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복지냐 성장이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성장론자가 주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복지 지출 누르면 성장 저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와 성장 사이의 관계는 양방향으로 가고요. 그렇죠? 양방향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잘 하려면 계량 분석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저한테 박사과정 있는 학생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도구 변수법 써가지고 복지 지출의 규모가 과연 성장에 어떻게 효과를 주는가, 역관계 굉장히 통제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가는 방향의 걸 제대로 잡아서 해보면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복지 지출 늘린다고 성장이 저해되는 건 아니에요. 복지 지출 늘려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늘려서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잡히는데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로 3포도를 그리는데 5년 단위로 복지 지출을 얼마만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켰나 하고 경제의 성장률, 그 사이의 성장률을 보면 뚜렷하게 음의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 지출을 늘렸더니 성장률이 낮아진 게 아니고 지금 이거 두 개는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80년에서 85년이면 얘도 80에서 85, 얘도 80에서 85 이렇게 보면 뚜렷한 음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장률에서 복지 쪽으로의 인과관계예요. 성장이 나쁠 때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복지 지출을 늘려요.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외환 위기 이런 거 났을 때 기초생보 만들죠. 왜냐하면 위기 겪으면 당연히 복지 쪽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그쪽에 늘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수 나오는 거는 복지에서 성장으로의 영향이 전혀 아니고 경기 변동에 따른 복지 지출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 방향은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고 여기 있는 그래프는 뭘 그린 거냐면 실제로는 요 성장률을 가축해 놨는데 성장률을 언제로 놨냐 하면 지난 5년 전 거예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90년에서 95년을 세로축해서 봤다 그러면은 얘는 85년에서 90년 사이의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기의 성장률이 이번 기의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면 양의 관계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 해석은 뭐냐 하면 성장이 좋아져서 좀 잘 살아지면 그 다음 기에 복지를 좀 더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성장이 낮아져 가지고 잘 힘들면 그 다음 기에 복지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 있는 그래프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룹을 두 개로 나눴죠. 여기 있는 얘네들이 북구국가예요. 북구국가를 보면 양의 관계가 뚜렷하게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에 있는 거 3, 4분면에 있는 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 위기를 겪거나 그러면 복지도 줄이면서 실제로 개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가 중요하냐 하면 사회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그 북구 모형을 굉장히 지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 대통합위원회 만들고 그러죠. 그게 북구들이 한 거예요. 실제로 개혁하면서 했던 부분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남유럽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3, 4분면의 점이 거의 없어요.
성장이 나빠도 안 하고 그냥 복지는 여전히 늘린 거예요. 그 다음 기회도. 이사분면 위쪽의 점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하고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래프 하나,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칩시다. 제가 전에 한번 얼핏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이게 이렇게 방어막을 보면 방어막이 4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끝에가 금융이고, 그렇죠? 그리고 공격이 오면 금융 쪽에 제일 먼저 와요. 돈이 몰려 들어왔다 몰려 나가고 뭐 이러면서 환율 위기도 오고 이러면서 금융권이 이렇게 만약에 누구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다 그러면 첫 번째 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은 누가 있냐면 재정 가지고 견디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외환 위기 왔을 때 금융성은 무너지고 재정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겨냈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단계가 근본적으로 산업이나 전체적으로 경제 자체가 이게 힘이 있어야지 버틸 거예요. 그래야 재정도 건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까지 다 무너지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성이 4개쯤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이겨내는가 보면 나라별로 이게 좀 다르게 반응했고, 결국 여기까지 다 무너진 경우도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어떤 국가의 어떤 사례를 보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잘 버티게 해놔야 되고, 결국은 이런 시스템들 재정 건전하게 하고 금융 시스템 건전하게 하고 산업 경쟁력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서로 합의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들 만드는 게 결국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산업 경쟁력부터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요. 한 학기 동안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진도는 빨리 잘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금요일이랑 다음 주 수요일 날 리포트 준비한 거 발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